사색 초벌구이 전문점 사색식탁. 한국은 한국 전쟁 후 경제를 급격히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돈과 오염된 인성을 맞바꾸었다. 이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번이 사색식탁 12번째 영상인데요. 클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꽃루저가 차리는 12번째 사색밥상 먹거리는 자전소설 마더쉽튼 나방과 함께 그리다 3일째 이야기입니다. 나방과 함께 3일. 우리 사회가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만히 곁을 지켜주는 바가 갖는 힘을 평가하는 일을 잊고 있다. 와시다 키오카즈. 끊을 수 없는 마음 중에서. 오늘은 꽃내음에 취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했어요. 쉽튼 당신이 기분 좋다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네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전 오늘 사실 인터넷 뉴스를 읽고 우울하기도 하고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요즘 들어 증오에 찬 살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의 초점은 항상 저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이별 통보받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자친구를 여자가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서를 나온 후 10분 만에 신고했던 여자가 죽었어요. 신고당했던 남자가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기사에서는 경찰 대응의 잘못만을 지적했죠. 전 처음 눈에 띈 기사 사진에서 가해자의 상반신 체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위협이 느껴지는 30대 초반의 건장한 어깨가 아니라 10대 초반의 경계심 많은 움츠린 어깨가 보였어요. 피해자는 죽어갈 때 가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해 라고 했대요. 하지만 가해자 마음을 오해했던 것 같아요. 오해라고요? 그러면 가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 게 화가 나서 여자를 죽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했었죠. 모든 걸 체념한 듯 질문에 대한 단답형으로요. 여자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연상이었어요. 남자는 우정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었을지 몰라요. 본가가 부유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일반화하면 안 되겠지만 축축하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 발육에 정성을 쏟지 못한 해체된 가정에서 온기 없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두엽이 미성숙한 채 나이가 많은 여자친구에게서 공허감을 채우려 했을 수도 있어요. 보호받고 싶었는데 이별 통보받았으니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이 증폭됐을 거로 예상돼요. 폭력은 이별을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경찰 신고에서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기분이 들었겠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살인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죠. 네, 물론이죠. 그런데 결과만 보고 앞을 싹둑 잘라버리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폭행과 살인이 너무 빈번해져서 사람들 감각이 무뎌질 정도가 된다면 사회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재발률을 낮추려면 깊이 사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요. 과거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경제 살리기에만 급급했어요. 사람보다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각자 도생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사회의 소단위인 가정은 붕괴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피싱, 보험, 전세 사기가 우후죽순 판치고 가족과 자주 보던 이웃 간에도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돈이 돈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으로 몰리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 한국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변할 생각하지 않고 좀비처럼 우르르 대세를 따라서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지 모르니까 그저 따라가는 것 아닐까요? 뒤처지지 않아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염된 강물을 살려야 하는데 되살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뭐든 빨리 한 번에 효과를 내주길 바라고 그렇지 못하면 질타하는 마음부터 없애야죠. 현재 오염된 세상을 정화하려면 당연히 걸어왔던 기간의 몇 배의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조급하게 앞으로만 직진해서 가려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성장한다고 여기고 뒤집어 생각해보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난날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급성장한 부작용 때문에 사회 정서가 미성숙해지고 부패하고 있어요. 요즘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린다고 해서 경제 이대로 괜찮나? 라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과연 옳을까요? 사람들은 주식시장과 금리의 요동치는 곡선은 당연한 거로 여기면서 이미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고수익을 버는 자들의 수입은 왜 탄력적으로 하향시키질 못하는 걸까요? 항상 누리고 있는 자들이 예전만큼 벌어들일 욕심을 갖고 최저시급만 깎으려들고 한국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설문조사했더니 먹고 사는 문제, 민생 안정이 1위로 나왔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중산층에 분포한 사람들도 그에 가세해야 1위로 나왔을 테니까요. 뭐가 잘못되어 지금 한국 사회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들은 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런 세태가 만들어진 가장 큰 원인은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부를 되도록 많은 사람과 함께 공평하게 나누려는 마음 없이 본인과 주변인만 독식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망각하고요. 둘째, 보편적인 대다수 사람의 문제는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는 비교심리와 절제심을 잃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뿐인 세상이니 당장 남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는 만큼이라도 누리다 가자라는 심리 때문에 욕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사직전에 놓여 있는지 불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은 없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살고 있는 한국에서 현재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나요? 지금은 물질적 성과를 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시민의식을 정화하는 일이 시급한 거죠. 교육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해요. 만인은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필요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대등한 역할로 존재한다. 어느 계층에서든 계층에 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교육과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요. 그리고 현재 명리학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문은 아니지만 특히 음양오행에 관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이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론은 자연의 이치 속에서 사는 개개인이 어떤 기질을 갖는가 하는 걸 알게 해줘요. 자신의 기질을 알고 부모, 옆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 이유와 심리를 이해할 수 있거나 이해하려 노력하게 될 것이고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이 자연스레 줄어들지 않을까요? 사주를 미신이라고 말하게 된 건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명리학은 천기누설, 신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예정표라고 믿고 싶어요. 그만큼 정교하고 깊이가 있어요. 단시간에 해석할 수 없죠. 대충만 알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석이 끝난 것 같아도 얽혀있는 사슬들 속에 돌발 상황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신의 계획표를 인간이 어떻게 100% 점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만이죠. 명리학이 미신이라고 폄하된 원인이자 문제점은 순수하게 역지사지 화합백배하기 위해서 자기와 남을 알아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만하고 성급하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미래를 점쳐보고 교활하게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남을 이용하려는 데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명리학은 겸허하게, 성실하게 나와 타인의 기질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에요. 맹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제어하고 사색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면 신의 큰 뜻이 있겠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거죠. 성공만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좀비라고 해도 중상층에 진입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는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현재 위치가 자기의 능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가면을 쓰고 타인의 마음을 찌르는 수동적 공격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놀림 댓글, 직장 내 괴롭힘, 그로 인한 자살 등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부하를 막론하고 관계 우위, 지위 우위를 통해서 약자와 새로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요. 과도한 업무, 사적인 일을 지시하거나 따돌리거나 만인이 있는 자리에서 모멸감을 주거나 성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미성숙한 성적 농담을 해서 상대에게 수치감을 주거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도 원인까지 되돌아가서 생각하지 않고 호시탐탐 단점을 질타하는 세력들이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빨리 해결법을 보여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단편적으로 법 규정과 법적 처벌만으로 이 문제들을 덮고 누리려 하고 있어요. 그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까요? 우리 모두 누군가가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에게 먼저 상처를 줬는지를 판단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해요. 대충 사과하는 게 아니라 화가 풀릴 때까지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하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과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생략하고 침묵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교만한 사람이거나 생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예요. 생각을 못하면 좀비인 거죠. 남을 직접 간접적이든 하대하는 사람은 분명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 즉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고 자랐을 거예요. 한국 전쟁 후 잘못된 교육 배경에서 성장한 부모, 그리고 그 세대에서부터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웨인 도식은 그에 져서 탈무드 인성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는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봄으로써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운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거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성장한다면 아이는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각과 방식으로 대하게 된다. 웨인 도식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법도 이렇게 제시해줬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누구를 만나든 겸손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잘못을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아이의 행동 원인인 생각과 감정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아이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은 존중받을 만하며 또 존중받고 있다고 믿는다.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란다. 존중,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네요. 인간을 평등하게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 부유한 자를 단순히 추종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마음은 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후자는 자기보다 열등해 보이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고 여기저기서 심심찮게 보이고 있어요. 버트런드 러셀도 웨인 도식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어요. 부모의 일 중 힘든 일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훌륭한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패하고 마는 까닭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본능적으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다.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 사회는 독서하고 사색하는 측면에선 아직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성보다는 외모, 내면 할 것 없이 획일적으로 반듯하게 가공하고 윤색하려 해요. 누가 새로운 걸 보이면 경쟁하듯 따라하려 하고요. 성장 과정에서 교육이 모든 걸 점수화해서 인간을 수직구조에서 평가하는 시각을 갖게 만들고 있어요. 선인과 악인 구별법,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 손절하는 법, 날 숨기는 법, 날 숨겨야 현명한 사람이라는 등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는 옳지 않은 방법을 알려주고 처세술이라고 하죠. 악인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걸 계몽하려는 거라면 제목을 달리 붙여야 하지 않을까요? 대다수는 사색하지 않아서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몸만 성장한 아이 같아요. 쉽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무슨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색을 게을리하고 3, 4, 5 모이는 곳에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새 다시 좀비가 되어 있는 걸 깨닫고 놀랄 때가 있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고 항상 적정한 거리두기하고 타인보다 자신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예요. 인간들도 나방처럼
형태를 탈바꿈하는 기회가 여러 번 있다면 좋겠네요. 동물 중에서 장수하는 편이니까 10년마다 변화할 기회를 준다면 늦게 깨달은 사람에게도 기회는 돌아가겠죠. 공평하게. 명리학에서는 그걸 대운이라고 해요. 인생에서 3번의 기회는 온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기회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게 공정하게 놔둬야 하는데 본인이 애써 노력해서 잡을 뻔한 기회를 주위에서 뺏고 무너뜨리려는 자들도 있어요. 비열한 짓이죠. 뭔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라면 주변인은 본질을 초기하지 말고 그 사람 행동만 나무라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가 용기 내서 진정으로 사과해야 해요. 결혼할 때나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될 때처럼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는 중요한 시기마다 모두 도서관이나 서점 가서 그에 필요한 책을 읽고 사색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성인이 됐다고 모두 어른이 된 건 아니잖아요. 어른이 되는 시기, 성숙도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공부와 사색은 평생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멈추면 우리의 전두엽은 점점 퇴화돼서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를, 언제 범죄자에게 당할지 모를 안개 낀 세상을 살게 되겠죠. 범죄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평온하지 못한 삶을 살거나요. 어머니는 제게 내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이전에 말했듯이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유별나고도 가혹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아이에게 품었을 연민을 인류와 사회에 쏟게 됐다고 생각해요. 신께서 제게 트라우마 같은 정신 충격 요법으로 소명의식을 갖게 하시고 좀비에서 사색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믿고 있어요. 제 소명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과 신의 큰 계획대로 제 인생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착각하진 마세요. 제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 나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중산층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생활을 절실히 바라왔어요. 하지만 장애가 많았어요. 제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누군가가 심술궂게 상처를 주고 저만의 성취감을 위해 제 기질을 활용해서 발돋움하면 타인과의 경쟁의식에 빠진 주변 인물이 튀지 말라고 누르고 넘어뜨렸어요. 절 늪으로 잡아 끌어내리려는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쓰기도 했어요. 하지만 곰팡이 피자 사건으로 이런 저를 사회적 지위가 낮고 부유하지 않으면서 글을 쓰고 있다고 으스대지 말라며 비웃고 무시하는 자들은 제가 살아온 세월 중 단 하루도 살아내지 못할 게 분명해요. 어쩌면 자기들은 점수화된 세상에서 점수로 평가받은 자리에서 계산 잘하고 현명해서 제 삶 같은 여정엔 발도 들여놓지 않을 거라고 콧대를 세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제게 법망은 피하고 지능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죠. 이 모든 군상이 가정, 사회, 교육에서 오염된 거예요. 어쨌든 전 사색의 힘으로 오랜 방황의 원인과 잘못을 깨달았고 지금도 신체적, 정신적 약함을 이겨내고 있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남들은 그렇다 치고 당신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또 명리학 얘기를 하게 되네요. 부모님 생신으로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걸 알기 전까진 대화가 부족해서 언어보다는 비언어적인 것들로 인해 속상해했죠. 많은 가정의 시름이 저의 경우처럼 대화 부족과 단절일 거로 생각해요. 어느 날 마트에서 한 젊은 엄마와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제 옆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어떤 단어에 대해 의미를 물어봤어요. 엄마는 아이의 말을 듣지 못한 것처럼 입을 굳게 다물고 물건만 계속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재차 물어봤어요. 그런데도 아이 엄마는 그 단어에 대해 뜻을 몰랐는지 침묵을 지키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엄마가 결국 아이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를 피해줬거든요. 아무래도 절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검색해서 바로 알려줬을 수도 있고요. 그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글로 적은 영어였고 전 그때 얼핏 뜻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그 아이의 엄마였다면 뭐라고 말했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아이가 모르는 것을 묻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일단 칭찬해주는 게 좋을 테니까 이렇게 말해줬을 것 같아요. 최대한 자상하고 부드럽게요. 와, 그런 게 궁금했어? 엄만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답을 함께 찾아볼까? 재밌겠다. 그렇지? 엄마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알려줘. 라고요. 대화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는 단어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뜻을 오래 기억할 테고 엄마에게서 느낀 다정한 말투와 온기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린 대화의 기술과 순발력이 부족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오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였나요? 어머니가 제게 저주를 퍼부었고 중요한 때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분노가 쌓이다가 그 후로 몇 년 후에 어머니께 욕을 했어요. 3번이나요.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저런 욕을 자주 해요? 아니요. 이날까지 제가 욕했다고 모함한 사람 3명 모두 여자였는데 그들이 거짓말한 거고요. 녹취까지 조작한 인간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어 이빨을 가진 좀비 같아요. 제가 받은 천벌보다 더 강한 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쟁이들도 정신 차릴 따끔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제가 사람에게 대놓고 한 욕은 전부 제 인생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어머니에게만 전화통화하면서 하게 됐어요. 물론 욕 말고도 후벼 파는 말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욕이냐면 미친 삐라는 말을 2번 했고 마지막은 왜 나대냐고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엄청난 욕을 하고 나서 저도 제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서 순간 움찔했다가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미웠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이 생겼고 부모님의 다툼, 별거, 이혼 등으로 전 정신적인 지주 없이 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요소들에 방치된 채로 자랐어요.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대신한 가사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낸 기억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전 사주가 신약해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제 사주를 알고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 한다는 철학관 사주 상담가의 말을 듣고도 제가 책을 보고 있으면 책에서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했어요. 중요할 때마다 제게 솔직히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미혼 시절 사진과 결혼식 사진이 기억날 때면 안타까워요. 속상하고요. 어머니 세대의 한국 주요 여배우 3위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어머님 미인이셨어요. 그 시절엔 포토샵 보정 기술, 효과 주는 앱 그런 건 없었거든요. 현재 관리를 너무 못하신 모습을 볼 때면 딸 노릇을 못 해드렸던 것 때문에 괴로워요. 요즘 연예인들이 그들의 부모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걸 봤는데 제 부모님 사진을 그 옆에 올리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앨범을 갖고 있질 않아서 못 보여주는데 믿어도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냥 계속 맥락 없이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맥락 없이. 어머니가 9살 때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손에 자라셨는데 괴롭힘 당하진 않으셨나 봐요. 어머니는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셨다는데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외할아버지가 갑부였는데 미용실 차려주실 돈은 아까웠나 봐요. 불쌍한 어머니. 아, 깜짝이야.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또 왜 미웠냐면 아버지 험담을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라도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 아버지께도 연민이 있어서 어머니 말씀에 대해 반발심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다투는 일이 반복됐죠. 탈무드 인성 수업에 어머니의 언행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는 문구가 있어요. 사람들의 단점을 들춰내기는 아주 쉽다. 하지만 사람들의 좋은 점을 찾는 건 그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다. 나름의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자. 아이들에게 남에 대한 험담을 들려주기보다는 상냥하고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을 들려주자.
부모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삼가고 출신이나 지방색에 대해 비꼬거나 경멸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사회 깊숙이 뿌리 박힌 편견과 차별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한 일이며 인간 정신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존귀함과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법을 아는 아이로 자란다. 이 책은 부모가 아니라도 모든 이에게 필독서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오헨리 크리스마스 선물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단편소설 중 하나인데 외인도식도 그랬나 봐요.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저처럼 글자를 못 읽는 자들을 위해서 들려주면 좋겠군요. 네, 저도 이제 소설을 쓸 때 제 글을 되도록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게 할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에게도 연민을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아버진 자수성가하셨어요. 한국전쟁 후 난민이 많았던 시절 한창 잘 먹고 성장해야 할 중학생 정도 나이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 나무 껍질을 베어서 허기를 달랬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삶이 신선했을지. 어렸을 때 정서를 품고 계실 테니 애처롭죠. 산? 미안해요. 제가 소설을 쓰다 보니까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지 않는 단어도 적절히 써야 하는 습관 때문에요. 새로운 산이 아니라 맵고 신맛이 나는 것처럼 삶이 고되고 힘들다는 뜻이에요. 책 몇 권 읽다 보면 종종 나오는 단어예요. 책을 가까이 하면 어휘력이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때 어머니가 저지른 사고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 있었지만 아버진 유년의 경험 때문에 오빠들과 절 남에게 맡기는 일은 없도록 이 악물고 사셨어요. 오빠들과 저 모두 대학교까지 보내주셨고 결혼도 시켜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아버지와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을 때도 아버지는 어린 오빠들과 제게 추억을 갖게 해주시려고 해수욕장에 데려가셨던 적이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오빠들이 제게 하늘 좀 보라고 불렀던 것 같고 텐트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을 보고 나란히 누웠는데 숱한 별들이 일제히 얼굴과 입 안으로 내리 쏟아지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 코앞에서 빛나고 있던 장면은 City of stars, are you shining just for me? 지금 생각해도 벅찬 감동이었어요. 그런 추억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나홀로 사장으로 유니폼 사업할 때는 컴퓨터로 기성복처럼 치수를 취합하던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큰 오더 수주하고 나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지원군 2명이 나눠서 여직원들 치수를 쟀고 나머지 전국 지점 여직원들은 맞춤복처럼 제가 1명씩 재러 돌아다녔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을 해주시며 절 호위해 주셨어요. 하루는 여직원 1명의 치수를 재러 포항 지점까지 갔던 날 아버지는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주변을 빙빙 돌다가 일 마치고 나온 절 픽업해 주신 적도 있고요. 포항 횟집에서 보거를 사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셔서 힘드셨을 텐데도 피곤한 기색을 비치지 않으셨어요. 딸과 여행한다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즐거워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또 당신은 울보군요. 좀 울컥하네요. 제가 잘 되는 게 효도인데 불효하고 있으니까요. 여느 딸처럼 평범하게 잘 사는 모습을 못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제게 넌 참 이상한 아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땐 곰팡이 피자 사건을 모르셨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 외톨이로 모자를 푹 눌러써서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워져 있을 때 밖에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아버지 얼굴에서 절 경계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건강음료 사서 건네드렸을 때 병뚜껑을 살짝 돌려보시는 아버지 모습을 보고 슬퍼지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진심은 알아요. 언젠가 제가 간식거리 만들어서 아버지와 나들이 갔을 때 아버지의 지인 아들이 재혼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재혼하고 제주도에서 부부가 함께 펜션을 운영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고요. 제게도 그런 인연이 나타나면 좋겠다고요. 물론 그때도 곰팡이 피자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때였죠. 제가 소설 쓰면서 정신 차리고 마음가짐이 달라질 때쯤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질 무렵 부모님께 추억 만들기 여행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더 늦으면 부모님 체력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뉴스를 빠짐없이 보셔서 세태에 민감하신 부모님이셨기에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그만큼 신뢰를 드리지 못했는지 몰라도 여행 계획은 없던 일이 됐어요. 뉴스가 이간질쟁이가 됐군요. 뉴스 기사는 뭔가를 계속 쏟아내야 하고 영화나 드라마도 시선을 끌어야 하니까 온통 자극적, 폭력적인 범죄 내용들로 범람하고 있어요. 부모님 체력이 약해지다 보면 뇌도 탄력을 잃고 아이의 그것처럼 수축하겠죠. 아이에게 세상이 호기심에서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트라우마가 돼요. 부모님도 아이의 뇌가 급변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듯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부모님께 곰팡이 피자 사건을 말씀드려서 두 분 다 아신 지금으로선 서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머니의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운 팔베개에 누웠던 기억,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 주셨던 자리에 옮기는 지금의 절 지탱해주고 부모님과 절 자석처럼 이어주고 있어요. 하늘에서 사선의 광선이 그려지는 찰나 신묘한 빛이 나방 날개에 감돈다. 방금 당신 날개에서 내일을 밝혀줄 것만 같은 빛을 봤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편히 쉬어요.